지난 10년간 올레TV와 같은 마음으로 영화계 안에 의미 있는 행보를 걸어온 영화계 마스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촬영 감독 김종 감독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올레TV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지난 한 10년 정도, 충무로에서 가장 무서운 속도로 또 발전하고 또 깊어지고 있는 촬영 감독을 꼽자라고 하면서 또 김종 촬영 감독님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10인의 마스터 중 한 분으로 선정된 소감이랄까? 좀 뭐 부끄럽고요, 일단. 그리고 뭐 또 일단 뽑아주셨으니 뭐 감사하기도 하고. 여기가 운영공이 음란 선생이 찍었었던 그런 곳이죠? 네. 이쪽이 그러면 여기서 찍은 게 그 한석규 씨가? 네, 처음에 그 동생이 그 고문당하고 나서, 고신당하고 나서 끌려와서 저 집 안에서 이제 그 가문 어른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 참담한 얼굴을 예, 하고. 예, 네. 그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더 없지 않나요? 그때 좀 이렇게 그 한옥들 다들 다녀봤는데 다들 좀 이렇게 오래되고 좀 그런 느낌이라 좀 깔끔하고 깨끗한 데를 찾아보자. 좀 등장인물 성격하고 좀 맞춰보는 집이 없을까 감독님 많이 헌팅하시다가 여기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감독님 작품 안에서 음란 선생과 또 상의원으로 또 이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또 생각하는 또 사극의 어떤 맥락 안에서의 또 작품들이 쭉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최근작인 남한산성을 제외하고는 그 두 작품은 조금 더 화려한 색채들이 더 많이 보여졌었던 것 같아요. 네. 상의원 쪽이 조금 더 색채 쪽으로 조금 더 신경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음란 선생은 색과 조명 톤의 좀 입체감, 전의 사극들이 되게 색깔이나 뭐 이제 빛을 사용한 면에서 좀 이렇게 그 사극 특유의 그 뭐 한국화 같은 느낌 그런 걸 원했다면은 음란 선생 같은 경우는 좀 유화 느낌을 좀 가져오고 싶었어요. 이런 어떤 10년 동안의 한 편 한 편의 또 마스터피스를 또 촬영했었던 어떤 장소로 저희가 또 이동을 하면서 또 더욱더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와 있는 이곳이 바로 밀정을 촬영했었던 촬영 장소인 서대문 형무소. 실제 형무소 내부 장면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출이 저기 뭐 재판 끝나고 출소할 때 그때 출소하면서 그 연계순 그러니까 한지민 씨의 그 주검 시체를 만나는 장면을 그래서 오열하는 장면이죠. 어떤 배우가 사실 그 카메라 안에서 촬영 감독이나 뭐 어떤 그 감독이 침입할 수 없는 어떤 영역 안에서의 연기를 펼치고 있을 때 가장 그것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촬영 감독의 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순간 어떤 느낌일지는 사실 저 같은 관객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여기 어떤 이렇게 앞에서 훌륭한 연기를 하시고 계신데 기술적인 실수가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다른 부분 뭐 조명이나 뭐 카메라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으면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사실 별거 아닌데 그런 촬영이 가장 힘들어요. 오롯이 사실 우리처럼 연기에 빠져들어서 그걸 넋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넋놓고 보다가도 아차 싶어서 이러면 안 되자면서 밀정 때는 특히 강호 선배 그 표정이 이정출 인물의 감정 변화로 서사가 흘러가는 영화라 특히 강호 선배 그 역할에 클로즈업에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느 순간에 얼굴에 뭐 이렇게 그림자를 넣을 것인지 어느 순간에 밝게 할 것인지 뭐 적절한 조화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클로즈업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 마스터 보고서 인터뷰를 앞두고 이 밀정을 함께 했었던 이 송강호 배우에게
특별히 김지훈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아, 굉장히 감각적인 앵글과 미장센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촬영자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실제로 이 영화 전체를 봤었을 때는 또 어쩌면 클래식 스파이 영화 같은 굉장히 또 비밀스러운 순간들 혹은 아니면 또 기차라는 아주 좁고 한정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공간의 역동성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촬영도 굉장히 돋보였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적인 영역인데 네. 설명이 네. 그 보통 기차 내부가 상당히 실제 기차를 세트를 지어놓고 찍었는데 폭도 좁고 작아요. 그쵸. 그래서 카메라는 이제 막 앞뒤로 막 돌아서 움직여야 되고 하는데 그 조명이 갈 곳이 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조명 디자인할 때 미술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실제 그 미술적으로 보이는 설정 등과 뭐 그런 것들을 실제 활용을 해서 촬영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많이 했고요. 저 영화 조명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안 됐어요. 기차는 게 좁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려했었고 카메라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고전적인 움직임을 원해가지고 스테디캠 같은 장비를 좀 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 정말 그 스파이물처럼 그 카메라 줌 렌즈나 그리고 전통적인 느낌의 트래킹을 원해서 그 좁은 공간에 근데 세팅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제작을 했어요. 이 영화 속에서 뭐 의열단들이 등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은 뭐 대부분의 이제 오버숄더 샷이 있을 때 이 보여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통 콘트라스트가 엄청 강한 편의 오버숄더 샷을 좀 찍는 편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화면 안에 어쩌면 빛과 어둠 같은 것들을 다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특히나 이 영화 속에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밀정이라는 그 직업, 밀정 자체가 이제 그 밝은 곳과 어두움 사이에서 있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영화 전반에 좀 심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면 안에 되게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이 항상 공존하고 그리고 씬의 느낌에 따라서 어떤 시퀀스에는 밝은 부분이 더 많고 어떤 시퀀스에는 어두운 부분이 더 많고 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주로 둘 다 공존하게끔 좀 조명을 디자인했었어요. 사실 그 영화를 만드는 데는 여러 하늘이 돕는 어떤 우주의 기운이 돕는 그렇죠.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맞아떨어진 어떤 순간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모든 총 영화들 안에서 한 장면만을 혹시 좀 꼽는다면 부끄러운데 있긴 있어요. 있어요? 밀정에서 네. 그 새벽에 그 우진. 우진이 네. 그 이정출을 찾아와서 아침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좁은 골목을 막 걷죠. 통과해서 네.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날이 원래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장면이 새벽 씬이었고 실제 새벽 시간에 찍을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되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림 잘 만들어서 촬영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전날 촬영을 접내 만에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비가 와도 종일 올 건 아니니까 그 비 오는 사이사이에 찍으면 충분히 찍을 수 있겠다 해서 촬영을 나갔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다 말다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그 날씨가 되게 하루 종일 새벽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건물들이 좀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되게 톤 자체가 되게 실제 새벽 같고 되게 좋고 안개가 피어 있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어디 이렇게 아련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운 좋게 찍어냈어요. 그렇다면 또 이 감독님의 또 다른 하나의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남한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또 다음 장소로 옮겨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눠볼 다음 작품은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 한 해 최고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 남한산성입니다. 함께 또 이렇게 남한산성이 지금 저기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이 수염의 이렇게 아주 질감 같은 것들이 다 느껴지기도 하고 눈의 안광이라는 것 그리고 입김 같은 것들의 이 방향 같은 것들도 마치 연출한 듯이 보여지고 그것이 아주 세심하게 담겨 있는 그런 카메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연출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입김은 너무 중요한 요소라 네. 조명에 따라서 잘 보이는 각도가 있고 안 보이는 각도도 있는데 밤 장면 찍을 때는 그걸 만들 수가 있는데 낮 장면 찍을 때는 뭐 카메라가 이쪽을 향하면 입김이 잘 보이고 반대쪽을 뒤집으면 입김이 안 보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입김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네, 더 어려워요. 게다가 이제 그 나이대에 따른 수염의 색이라든지 그 수염의 질감 같은 게 어느 순간 한쪽은 아주 희게, 한쪽은 아주 검게 보이기도 하고. 네. 그것도 이제 조명에 따른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그 일단 수염 자체가 디자인이 기존 사극에서는 사실 많이 안 보이던 수염이에요. 처음엔 되게 낯설었어요. 이거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데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좀 기존 사극이랑 차별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게 또 뭐 사실적인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수염 톤하고 또 수염 사이에 이제 추운 날씨에 숨을 쉬다 보면 여기 이제 이슬이 맺히죠. 네, 거기 맺히잖아요. 이제 그런 네. 부분 그걸 좀 살리려고 조명을 좀 더 열심히 쳤고요.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생각할 때 촬영 감독이야 라고 하면 카메라만을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감독님께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시스템은 DP 시스템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촬영과 조명 전체를 관할하는 방식의 작업 방식을 지금 도가니 때부터 만들어 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DP 시스템이 주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장단점도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이유는 그 제가 시나리오를 볼 때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진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볼 때 어떤 느낌의 빛이 영화 전체를 이렇게 비춰줄까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의 질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부터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지고 내가 디자인해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시나리오를 받으면은 가장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어떤 종류의 빛이 영화 전체가 관통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밀정도 그랬고 남한선상도 그랬고 먼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감독님께서 첫 충무로에 데뷔를 했었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2005년도에 달콤한 인생이 이제 촬영 감독으로서의 데뷔작이 됐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충무로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조 감독부터 해서 뭐 이렇게 아니면 촬영 퍼스트 뭐 아니면 세컨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느 날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것 같은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때 저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때 네. 고니처에 다른 분들도 좀 계시는데, 좀 당시가 아마 한국 영화에서 좀 시각적인 부분에서 뭐 이야기적인 부분도 감독님들도 그렇고 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조금 지금보다 좀 열려 있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들 궁금했던 시기 같아요. 남한산성을 마친 지금이 뭐 정중동이라고 쳤을 때 이제 정의 좀 시절이라면, 달콤한 인생을 찍을 때는 정말 동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촬영의 기법들이나 혹은 아니면 에너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뭐 가지고 있는 그 액션, 뭐 장르적인 특성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촬영 기법들을 시도하고 또 고민했던, 그것이 결국은 흔적이 또 영화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걸 세계 최초로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기법들이 있었는데, 근데 네. 그게 이제 편집이나 이제 구성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쓰여가지고 조금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액션 영화의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액션 영화 오랜 팬이었는데 영화를 찍는데 이게 액션 영화구나 이러면서 되게 신나게 찍었던 기억이 나요. 달콤한 인생. 예. 네. 다른 날보다 특히 그런 날은 더 좀 에너지가 넘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후에 뭐 음란서생도 있고 뭐 헨젤과 그레텔도 있고 뭐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장르들을 많이 또 시도를 하시기도 하면서 김주홍 촬영 감독의 또 필모그래피를 또 채워 나가셨던 것 같아요. 이 촬영 감독은 어떤 감독입니까? 라고 제가 몇몇의 또 업계 분들에게 여쭤보면 굉장히 새로운 촬영의 기법, 촬영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과감한 테크니션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진짜 잘 모르겠는 게 제가 상당히 장비 운영이라는 편에 보수적인 편이에요. 네, 이렇게 막 제일 먼저 뭐 하는 거 안 좋아하고요.
약간 검증된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가는. 검증된 거를 이렇게 좀 충분히 자신 있을 때 하는 편을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시도가 과감하게 보였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장르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시도가 많이 드러난 영화들을 제가 많이 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촬영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의 변화라는 게 아마 지난 10년 동안 뭐 혹은 아니면 이 직업을 가진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용 감독님이 오늘 생각하는 좋은 촬영이란 무엇일까요? 전에 같은 경우는 좀 뭐 새로 나왔으니까 저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좀 어떻게 하면 좀 기존하고 다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찍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줄을 잘 긋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씬이 이 영화가 요구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다가갈까. 그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 10년 동안 이제 올레 TV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보급이 되고 또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집에서도 TV를 보고 또 멈췄다가도 보고 분석해서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촬영 감독의 입장에서 이런 변화가 촬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다른 변화들을 좀 만들어낸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다른 영화들을 좀 그 참고 삼아서 보고 싶을 때 좀 어떤 장면을 반복해서 보고 싶을 때나 그리고 뭐 이제 영화 한 편을 전체를 못 보더라도 뭐 보기 편할 때가 있고, 제가 찍은 영화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해서 보면서 아 이때는 이런 잘못을 했구나, 뭐 이때는 이런 거는 좀 괜찮네,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직업상 여러 영화를 봐야 되는데 편한 것 같아요. 편해진 것 같아요, 전보다. 그러니까 어쩌면 올레 TV는 촬영 감독님에게 EBS 같은 그런 전에는 이렇게 막 DVD 만큼 싸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씩 보고 어느 장면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훨씬 편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미래의 10년의 보고서를 작성해 볼 차례인데요. 제가 앞으로 김지용 마스터에 대한 미래 보고서를 남한산성의 대사를 빗대어서 미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감독 김지용은 영화를 위한 새로운 길이란 낡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 낡은 것을 사실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아마 반복해서 얘기하셨던, 지금까지 해오셨던 어떤 촬영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또 찾아가는 개척자로서 관객들의 눈을 끊임없이 개안시켜주는 그런 촬영자로서 깊어지고 또 이거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말 인터뷰 정말 긴 시간 또 다양한 공간을 오고 가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영화를 보면서 궁금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또 그 궁금증을 또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올레 TV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한국 영화의 마스터들을 만나보는 시간. 레그나의 마스터 보고서 그 두 번째 주인공으로는 김지용 촬영 감독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올레 TV에서 또 드린 선물로 주변에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올레 TV TV 쿠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Ole TV.